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방송 오늘이 들려드리는 격조 있는 팟캐스트, 시사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오다방.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박정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는 박정희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다룰 텐데요.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한홍구 선생님, 성공회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으시죠? 예. 그리고 늘 함께해 주시는 서혜성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도 별일 없으시죠? 네. 네. 박정희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별일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정희의 장기 집권 18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박정희가 그 이후에 우리 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한국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군데 미친 영향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박정희가 처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박정희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박정희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게 없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게 됐죠. 네. 왜 갑자기 박정희는 복원되고 또 부활되고 있는 건지 이게 박근혜 시대만의 특징은 아니죠.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장희 선생님 제가 지난번 방송을 듣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무 진지하다. 네. 그리고 너무 거룩하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좀 재미있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애드립도 중요하고 사실 1시간 동안 듣는데 유쾌함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진행자가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이게 워낙 무게 있는 방송이었어요. 화면이 나가야 이 말 뜻을 아실 텐데. 5분에 한 번 정도씩은 웃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빵 터지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거룩하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을 재밌게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한홍구 선생님은 뭐 사학계 저명하신 연구자이시기도 아니야, 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할 때는 늘 한데. 재밌는데 네. 오창익이라는 사람이 끼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거룩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한홍구 선생님이 가장 무게 있는 역사학자이시기도 하죠. 또 저도 뭐 제가 사실 인권운동에서는 제일 존재감 있는 무게가 있는 서혜성 선생님도 만만치 않게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박정희 시대 제가 겪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그 노래 한 곡으로 박정희 시대를 압축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노래입니까? 앞에 이렇게 이 노래는 앞에 숫자를 불러줘야 돼요. 네. 1. 일하시는 대통령 이 나라의 지도자 3.1 정신 받들어 사랑하는 결의에 5.16 이룩하니 6대주의에 빛나고 70년대 번영은 발도 강산 뻗쳤네 구국의 새 역사는 시올유신 정신으로. 제가 서혜성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대목이 이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안 배웠거든요. 시골 학교에서 배운 건가요? 시골 학교 그것도 있을 거고 유신 때는 2년 차. 나는 유신 나던 해에 중학생이었고 여기 이제 국민학생이니까 그거 배운 것 같아요. 2년 차이 나는 거 가지고 정말. 아니 저도요. 저는 박정희가 죽을 때 79년에 10월 26일 우리가 안 건 아마 그 다음 날인가 알게 다음 날 아침 7시쯤 알게 됐죠. 그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 동네 앞에서 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그런 노래 불렀어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고마우신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고마우신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노래를 이게 원래 이승만 대통령 노래죠. 그러더라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그거 아무리 그래도 박정희가 독립을 위해서 실제로 79년에 그런 노래 불렀어요. 고마우신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건 학교에서 안 가르쳤던 것 같은데. 1, 2, 3, 4의 노래는 이걸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요 어렸을 때 아주 싸가지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만요? 지금은 점잖은 사람이지.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이 같은 시대의 사람이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어서 몇 안 되더라. 뭐 거의 못 만나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노래 어렸을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하니까 이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은 이게 그냥 그 당시 일과적인 노래로 이렇게 듣고 말았을 터인데 저한테는 이게 일종의 무슨 노래로 치면 굉장히 저한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르라고 하니까 불렀죠. 부르면서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게 사람을 괴롭게 한다라고 느꼈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요. 자, 그럼 박정희가 그런 노래로만 어렸을 때 이렇게 나를 괴롭혔던 노래로만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래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시대의 노래는 행진곡이 뿐이었거든요. 행진곡으로 완전히 장악된 사이였죠. 그러니까 학교 갈 때도 행진곡을 듣고. 제가 이제 타고난 음치인데 가끔씩 이제 왜 우리 뜻하지 않게 노래가 생각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이상한 멜로디가 그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종종 그러는 게 나의 조국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손수 신이 만드신 노래. 콩나물 대가리를 네. 다듬어서 네. 그 작곡하셨다는 혼자서 뭐 하고 있을 때 기지기지 보존해서 하다가 으악하고 그게 백두산의 푸른 전기예요. 예, 그거죠.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뭐 한라산에 그다음에 한라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악동들이 가사를 바꿔 불렀거든요. 근데 정말 말이 시된다 하는 말을 그 느끼는 게 기지기지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세를 우리가 대학생 때 기지기지 보존해서 내 딸에게 물려주세요. 그랬었어요. 정말 그러셨어요. 정말 그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시됐어요. 불러준다 그래가지고. 딱 보기에 삼남매 중에서 그 아들 박지만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 대장으로서의 둘째는 잘 몰랐죠 사실. 거기는 알고는 있었죠. 이제 아니, 누군지는 알지만, 지금은 뭐 이제 했지만 완전 그 진상이죠. 시절에는 일반적인 젊은이들과 교회를 같이 해서 그 박정희 뭐 아버지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박정희의 그 유신을 싫어한다 뭐 하는 말도 있고 경원 따돌리고 뭐 한다 뭐 하는 말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었죠. 네,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냥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요. 정의를 일종의 추앙하는 노래이죠, 사실은요. 그렇긴 하지만은 박정희 시대는 행진곡과 선으로 얘기하면 직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문학으로는 표가 문학이었고요. 미술로는 표스터가 미술인 그런 사이였죠. 그때를 문화적으로 되짚어 보면 정말 엄혹한 시대였죠. 그리고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무엇보다도 그런다면 그 사람의 흔적은 이렇게 강력한 직선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씨는 끝났잖아요. 79년으로. 네. 그리고 제가 79년 직후에 이제 언론 보도를 방송 준비하면서 쭉 요새 신문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보니까 사실 굉장히 놀랍게 한국 사회가 단기간에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교화도 뭐 만주 출신이고 엉뚱한 사람 같지만 시대를 잘 따른다고 할까?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같은 걸 하는데 국민들이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가장 바라는 게 자유의 신장과 인권의 보호 뭐 이게 1등이 나오고 2등이 뭐냐면 국가안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센 기운 같은 게 서울의 봄이라고 하면서 센 기운이 있었고 그다음 전두환이가 쿠데타에서 집권했고 전두환이가 또 박정희 지우기랄까 뭐 이런 걸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그것 때문에도 아직도 원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끝난 정말 80년대 내내 박정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게 갑자기 박정희 현상? 신드롬? 뭐 이렇게 된 건 뭡니까 이게? 그 혁혁한 기여를 한 게 김영삼이죠. 김영삼이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독재자들과 손을 잡은 사람이지만 또 김영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민주화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화를 한 사람에게 나를 맡겼더니 나라가 거덜이 나지 않았습니까? 거덜났죠. IMF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그 김영삼이 이제 하여튼 잘못하고 나라가 거덜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그 독재에 대한 향수 적어도 박정희 시대에 경제 발전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았나. 이게 대비가 되면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지적을 했지만 목적 의식적으로 박정희를 불러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대항마로서 불러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독재 시대에 대한 그 향수를 갖고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관에다가 묻지를 안 해놨어요. 박정희가 죽었을 때. 그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아까 그 일반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그런 거 얘기했지만 당연히 이제는 긴 독재가 끝났고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거기서 툭 튀어나와서 권력을 잡은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이 잡았는데 아주 기막힌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강연할 때 늘 보여주는 사진인데 전두환 노태우와 차지철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전두환 노태우가 경호실의 작전차장부 행정차장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죽은 다음에 13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한 자들 이른바 신군부 과거의 군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신군부라고 했고 자기들이 사시대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게 실은 박정희의 경호원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박정희는 어때요? 이미 국민들에게 거부를 당한 겁니다. 부마 항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디테일을 모르지만 이거 조갑제가 그 디테일을 가장 자세하게 써놨는데 조갑제가 쓴 책에도 보면은 시민들이 뭘 했냐. 파출소에 들어가면은 파출소 액자가 2개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다 띄어서 하나는 아주 소중하게 들고 나오고. 태극기요. 예, 그건 태극기고 하나는 박살내서 짓밟았다. 이게 박정희 예, 사진. 박정희 사진이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미 당대 민중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내려져서 짓밟혀진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사람의 경호원이었다는 걸 철저히 숨겨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자기들은 박정희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1980년도에 전두환이가 한 그 수많은 정책들의 거의 대부분이 5.16 박정희가 했던 거를 20년 전 매뉴얼을 꺼내서 다시 한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 언론사 통폐합도 그렇고 뭐 삼천교육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방향에서 나가는데 말만 새 시대였지. 그리고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통금 해제, 예, 칼라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 뭐 네. 이제 이런 것들 그 연좌제 폐지. 연좌제는요 박정희도 여러 번 폐지했어요. 예, 근데 그 이게 금연이랑 똑같은가 봐요. 그 이제 실질적으로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시대였고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새끼 박정희들이죠. 그렇죠. 박정희가 키워낸 영남 군벌. 요즘 얘기로 하면 박정희 퀴즈. 네. 사실 유신이 언제 끝났느냐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비로소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신유신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박정희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87년까지 계속 되었던 거니까 이런 거죠. 역사에서 어느 시기를 종지부 찍는 데서 중요한 건 사실 결국은 그 주권자인 시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몇 마디 말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까지를 이른바 장기 유신 체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박정희는 1979년에 죽었으되 네. 박정희 체제는 최소한 87년까지, 네, 네. 88년 2월까지는 계속됐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노태우도 이제 그 합법적으로 아류죠, 당선했을 뿐인 아류. 거지. 예. 네. 그때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박정희를 다시 호출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사실은 3당 합당이죠.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1990년에 노태우,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네, 세 그 사람. 합당이 되면서 이제 조건이 숙성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숙성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갖춰진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구수구 세력 그러니까 이렇게 쿠데타 세력과 결합했던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치 권력을 성공했다고 한다면 이른바 민주정부라는 게 성공적 모델이 됐다고 한다면 박정희라고 하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숙주가 토양이 제공되지 않았겠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는 모델이 못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진짜 민주정부를 이행할 가능성이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부를 흔히 이제 세간에서 말할 때 의사 민주정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그 의사 장티푸스 얘기할 때처럼 그러니까 유사한 이제 민주정부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이제 정치 권력이 넘어가서 다음 권력으로 이동해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에 대한 대항마로서 그 현실에 있는 통치자가 그만큼의 대항마가 못됐기 때문에 귀신까지를 같이 동원해가지고 대항마로서 출연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독재 역사를 긍정의 역사로 바꾸기 위한 내다바이시키기 위한 그 장치에 들어갔던 것이죠. 김대중이라는 집권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야당 지도자가 있는데 네. 여당이랄까 이쪽 보수랄까 수구랄까 이쪽 입장에서는 뭐 이회창이 거기에 필적할 만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뭐 김영삼 실패해버렸고 그래도 옛날 군인들이 나올 수는 없고 김종필이 다시 나올 수 없고 김종필은 너무 좀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이미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다 이런 해석이군요.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이거든요. 80년도가 되었을 때 서울봉이 왔을 때 11.2 이후에 공화당에서나 혹은 관직했던 사람들이 남긴 어록들을 종합하면 한마디입니다. 우리도 나쁜 체제인지 알았다 유신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다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지금보다 더 뻔뻔하지 않았죠. 도리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가 배신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동물의 왕국을 제일 즐겨보게 되는 게 바로 그 대목이죠.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밑에서 호가호위하던 사람들이 네.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조차도 11.6이 끝나고 나니까 이 유신 체제는 문제가 있던 체제였고 이걸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조차도 인정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사에서 보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혁명정부 혹은 민주정부 혹은 국민의 많은 기대를 받고 신망을 받았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이상적이겠다 했던 정치 권력이 실패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구체제, 흔히 프랑스 말로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앵시행 레짐 그러는데 구체제에 대한 호명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그게 시작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고도의 계획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신문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복원해내는 조선일보요? 그 과정을 그게 몇 년 동안 연재했습니까? 한 2, 3년 됐던 것 같은데요. 예, 상당한 기간 동안 연재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호명해내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고 논박을 거치고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당시 그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지배적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미디어가 뭐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대중들에게 다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재를 거의 무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조선일보도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됐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 중 하나가 그 당시에 무슨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있거나 하면 뭐 찬조 연설 혹은 뭐 이렇게 할 때 박근혜 씨를 부르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부르면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 제가 신문에요. 자, 뭐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딸이 부활해서 통치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그 가치와 세력을 복원하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과거에 대한 세탁을 시도했던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정희 부활은 사실은 뭐 조선일보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얼마만큼 많이 잘못했고 적게 잘못했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일정한 실정도 있는 거네요. 실정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 당연히 특히 있지만 김영삼 씨. 또 하나는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 형성된 영남 세력의 강력함이죠. 네. 그 영남 세력이 전단을 내세울 수 없으니까 박정희를 통해서 그 재결집을 하고 이 권력을 재탈환을 한 거고 이게 바로 그 유신 세력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전쟁 이전에 친일파에서부터 이어지는 그쪽이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묘한 세탁이 되고 영남 세력과 결합되면서 권력을 30년간 유지해갖고 잠시 10년 뺏겼었지만 그 권력을 되찾아온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겠죠. 자, 박정희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뭐 한둘이 아닌데. 근데 우리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내용으로 재밌어요. 제가 네. 뭘까 그렇게 확 뜬 느낌이 안 드는 그 우리가 방송을 이상하게 그러니까 나도 좀 끼어들면서 뭐 애드립이라도 넣고 싶은데 그걸 찬스가 별로 없네. 그러니까 그건 오창익의 전적으로 진행자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게 하면서 네. 이거 유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해성하고 한홍구를 같이 부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홍구를 빼고 앞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지. 자, 박정희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뭐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일단 우리 한 박사님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제 몸에 남아 있는 영향을 그래요?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유신 책을 쓸 때 그 프롤로그 그 시작 제목이 광주의 마음과 유신의 몸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진짜로 그래요. 지금도 가다가요. 길 가다가 애국가 소리가 들리면은 제가 동작 그만하면서 그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몸은 유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증세가 있는데 두 분 선생님도 그런 증세가 있으세요? 길거리 가다가 네. 경찰관을 보면 네. 좀 약간 경직되고 아니 천하여 고창이가 아니, 경찰청 인권위원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도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경찰청 인권위원이 그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굳이 물어보실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있으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박정희 체제라는 건 아까 제가 직선이라고 표현했는데 기본적으로 예령과 동령 사이였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완전히 예령을 내리죠. 군대에서 부대가 그렇죠. 예령이고 예, 차렷 예, 이게 예. 동령이죠. 예, 전 국민에게 차렷을 요구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홍구 교수가 지금 얘기한 몸은 유신에 남아 있고 일단 그 표현이 바로 그것인데요. 전 국민에게 부동 자세를 요구했던 사람이죠.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영화 국제시장을 네. 대통령께서 보시고 그 다음날 말씀을 웃어야 하는 장면은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애국가가 나오니까 멈추고 국회 하강식인가 이걸 함께 참여하는 그걸 보고 감동을 느끼셨다는 게 정말 이분은 그 세계 속에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하고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근혜 씨. 예. 우리하고 코드가 틀린 거예요. 우리하고 코드가 틀리다기보다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그 대목에 웃어야죠. 웃어야. 웃기죠. 옛날에 저러고 놀았네 이러고. 네. 실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보니 참 그때 우리가 얼마나 경직됐고 웃기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아니면 아빠와 관련된 문제니까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든지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겠죠. 부동자세 사회가 그리운 거죠.
그건 왜냐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얼핏 보면. 그게 저 참 정말 답답했던 게 박근혜 정부가 구성된 다음에 이제 그 총리 인준하는 게 늦어지고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뭐 청문회도 늦어지고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이 박근혜 정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가 임명한 총리, 박근혜가 임명한 장관들이 모여서 첫 번째 국무회의를 갔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논의해낸 안건이라는 게 상당한 상징성을 가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기억납니다. 거기다가 그 무슨 뭐 보육 정책이나 여성 정책 했으면 박근혜 안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그건 좋은 일이다 하고 박수를 쳤을 텐데 그 첫 번째 국무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복장 검사하는 얘기, 옛날 장발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하던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 경범죄 처벌법이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쫙 오는데 그때 계약을 하거든요. 예. 이를테면 예전 같으면 국어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국어 교사, 국어를 시킨 사람, 국어를 시켜서 이득을 취한 사람은 범죄로 쳤는데 그걸 자체는 지난번은 국어도 저 범죄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된 겁니다. 없어진 게 굴뚝 청소 소월, 뭐 굴뚝 청소 자주 안 하는 사람 처벌하는 조문 정도가 굴뚝이 없으니까 없어진 거고 사실 계약됐어요. 그래서 풍기물랑 같은 것도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배꼽티는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논쟁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국무회의 첫 번째 1호 안건이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종합해서 이제 부동사세 국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동시에 박정희 정권력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이른바 학생들이 저도 이제 그런 걸 하고 다니는데 스마일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였거든요. 한국에 너무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일 운동. 스마일 운동이라는 게 기억 안 나세요? 네, 기억 스마일 운동을 했고 스마일 배지를 팔았어요. 눈하고 입만 있는. 예, 스마일 배지 팔았죠. 그래서 그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비쌌어요. 네. 그 스마일 배지와 1년을 52개 주로 나뉘어 있는 무슨 주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 주간이요. 그러니까 캠페인. 물리심 주간, 뭐 네. 독서 주간. 제가 선생님한테 그 물어봤. 책은 독서 주간 때만 읽으면 되느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 또 꿀밤을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을만 하네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특성 중 하나가 웃음에 관한 겁니다. 웃음을 웃지 않으니까 국가가 웃음을 요구한 거예요. 웃음도 명령인 거예요. 웃으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웃음도 국정화. 그 코미디 프로그램 이름은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예, 네. 그러니까 웃을 수 없는 시대인데 아니, 맨날 명령을 내리는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웃는다는 게 좀 이상한 일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하면 웃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종대 문도석 사건이라고 왜 이제 그 총기로 고려동에서 카빈총, 개머리파놈총으로 강도했던 그 사람들인데 어느 신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신문을 봤거든요. 그 사건이 났을 때 중학생이었군요. 그런데 그 기사를 봤는데 그 사람이 신문 기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들은 스마일 빠찌를 쏘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2층 양옥집에 스마일 배지, 그 당시 스마일 배지는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스마일 네, 배지는 네, 약간 네. 왜냐하면 무슨 주간 52개 중 나뉘어 있는 건 다 사야 돼요. 그 이름표 밑에 꼭 달아야 했는데 스마일 배지는 플라스틱에 돼 있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한 돈 1, 2천 원 정도 하는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달고 다니는 거죠. 그 당시에 유신 체제에 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말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일 배지를 안 달고 다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어감이 사실상 없는 거지만은 네. 중산층을 향해서 되고 싶은 그 욕망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저 박정희가 남긴 빛이든 그림자든 간에 유산을 얘기하려면 누가 뭐래도 뭐 현직 대통령 박근혜를 얘기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좀 그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엉뚱하고 그분이 보면 정상적이고 뭐 그런 거죠. 그렇더라도요. 하여튼간에 그리고 좀 실언 비슷한 말을 할 때도 있는데 역시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참모나 회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도요? 박정희 때는요 참모가 꼭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수한 인재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독재자 절대 독재자. 근데 이제 그거는 후기에 가서요. 네. 박정희가 자기 권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 지식인 사회 쪽에다가 굉장히 많이 손을 뻗쳐서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 지식인들이 그렇게 이제 쉽게 그 독재 정권에 협력을 하게 된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4.3개 편집위원 했던 사람들 중에서 안 넘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4.19 혁명 주력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 돌아가시던 날 그날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우연히 그 등산을 같이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혼자 오셨습니까? 했더니 혼자 왔습니다. 왜 혼자 다니십니까? 했더니 아주 쓸쓸하게 저는 늘 혼자였는 걸요.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때 이미 담준환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사상계 편집위원들은 다 넘어간 상태.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니지만. 저 법무장관이 황산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하다가 안에서 유명해지기도 하다가 했죠. 이제 네. 그 저 국민투표 반대했다가 그 구속되기도 했었던 뭐 이런 사람들 또 유신헌법 만드는데 일조했던 한태현 뭐 이런 사람들 다 또 반공연맹 회장 신상초 네. 뭐 다 그 사상계 편집위원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다 넘어가 버렸고. 그러니까 오창석 선생님 질문이 그거잖아요. 왜 그 양반이 그렇게 말을 현재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할까 언니가 그 말인 거잖아요. 네. 그건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예를 들어 배신의 정치 이런 거 하는 건 저도 알겠어요. 예. 그러면서 뭐 친박, 진박 뭐 이런 거 뽑아라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예. 그런 거 말고 엉뚱한 발언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여부가 안 걸러줘야죠. 걸러줘야 하는데 걸러주는 기능이 없죠. 걸러주는 그런 거는 자기 자신이 그 기능이 있다 없다보다도 왜 그렇게 말을 하냐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일종의 타인의 언어 혹은 타방의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일종의 외계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사람들은. 네. 번역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있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에 핵심이 언어의 기능입니다. 그럼요. 그 사람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영혼이 어떤지를 그냥 아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을 오다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대로는 아니지만 네. 그런데 현직 통치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역기가 나올 정도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타인의 언어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성장기와 밀접한 연관을 사실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또한 똑같이 박정희 씨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 거의 비슷한 시간만큼 청와대 살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이 된 건 일종의 귀향 같은 거죠. 한국인에게 딱 한 명에게만 귀향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큰 진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거의 18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청와대 들어온 것은 이제 64년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 장시간 동안 살면서 그 안에서 익힌 언어입니다. 사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사용하면 일반 평민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한국말을 안 써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언어가 너무 다른 거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고. 그리고 아무도 공주가 얘기하는데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왕이 왕비나 왕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18년 가까이 그렇게 언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리고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가 박정희 사후에는 그냥 혼자 동물의 왕국을 봤던 것도 언어의 측면에서 이해가 되네요. 예. 다른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참 외로운 시기였을 거예요. 형제 자매들하고도 엄청난 재산 다툼 때문에 그렇죠. 싸웠죠. 굉장히 육박전을 진짜 했죠. 정말 그 형제들끼리, 살육 네. 형제들끼리는 아니고 이제 추종자들에게 달려들어서 뭐 그런 이제 험한 그렇죠. 꼴도 겪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 박근혜 어떤 공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평민들하고 말을 섞거나 뭐 정서적인 교류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홍구 선생님 이렇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대 그런 게 늘 걱정이 됐기 때문에 왕에게 거의 하루에 한 번 가까이 연회라고 그래서 왜 공부하게 하고 일반 사람 얘기하게 하고 지식인들하고 대화하게 하고 그 의무제도를 부여했던 것 중에 그렇죠, 하나가 당연히, 네. 왕도 세습되었지만 일찍이부터 세자를 뽑아놓고 계속해서 그런 언어들을 훈련시키고 사람들 이해하게 만들고 하는 과정이 선행되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런 학습을 한 적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시대에는 박정희가 18년을 집권하다 보니까요. 말기에 가서는 이제 형편없어졌지만 박정희가 한때는 용인수대 천재란 말도 들었었고 초기에요. 네, 우수한 인재들을 그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어요. 박정희가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총기가 흐려지죠. 권력에 취해서. 네. 그런데 박근혜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옛말에 뭐 이제 모든 자식들이 다 불초자죠. 우리 옛날 편지 쓸 때 불초라는 게 그게 초자가 닮지 못했다. 초성할 때 초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모든 자식들이 다 아버지께 불효자식이고 뭐 전 국민이 그렇기는 하지만 저작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나름 장점이 있었던 사람인데 장점을 하나도 못 갖고 있어요. 저는 박정희의 단점을 주로 부각시키는 사람이지만 부각시키면서 그랬었지만 그래도 한홍구 교수가 볼 때도
박정희가 장점이 있는데 박정희의 윤술이라든지 근데 또 그 한때 네, 그러니까. 근데 박정희가 가진 단점이 훨씬 더 극대화돼서 왜냐 박정희는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가 탱크 몰고 나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또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는 정통성 시비 부정선거 뭐 논란이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선거를 겪었고 또 다소- 대통령 후보로까지 정치적으로 성장했죠. 네. 내가 나름대로 그런 역사가 그런 있고. 사람인데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여태까지 그 조금이라도 썼었던 언어 같은 것들이 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었고 가식이었구나. 네. 이렇게밖에는 지금 그 그러니까 평가할 수가 없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떤 최고 통치자가 사람을 잘 쓰고 하는 문제는요. 언제까지 가능하냐면요. 총기가 있고 눈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시력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사회적 시력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자기 비판 수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시력이 유지됩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완성됐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 비판 능력을 상실한 거죠. 자기 비판 능력을 상실한 순간 용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 충성도고 있는 것만을 갖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씨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가졌을 태도는 당연히 자기가 충성하는 사람밖에 없었죠. 자기 비판하는 존재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18년 동안에는 그런 비판적 받을 위치에 있질 않았거든요. 그러나 사람들한테 끝없이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곳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절차적 과정을 거쳤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완결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때만 사람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자기의 부존성 혹은 자기의 부족함 같은 것들을 인정해야 사실은 통치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윤리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두 분 말씀을 다 제가 동의하더라도 남는 의문은 네. 대통령 되기 전에 특히 야당 지도자일 때 이럴 때 말들 보면 그래도 좀 예쁜 말 앞뒤가 사리가 좀 있는 말도 하거든요. 상당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뭐 팟캐스트나 카드뉴스나 네. 그런 데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박근혜의 말을 박근혜가 비판하는 내용들. 네 맞아요. 국정기관 하면 박근혜 뭐 그걸로 뭐 네.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질 네. 정도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대통령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구나. 아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쓰는 언어 구성은요. 문장으로 보면 굉장히 위태로운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가 안 맞아서만이 아니고요. 그 후보 시절 혹은 혹은 야당에 했을 때 아직 대통령이 되기 이전 언어나 지금 언어나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언어가 선악의 언어입니다. 어떤 건 선한 거고 어떤 건 악한 거 이렇게 딱 성격 규정을 하고 시작해요. 그 했던 말 중에 가장 뚜렷한 말이 가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나쁜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 네, 참 나쁜 네.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지금 이번에 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이. 예, 선악으로 구분돼요. 이 양반의 세계가. 근데 대통령은 세계를 선악으로 구분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동시에 수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에게만 그 제도가 이게 대통령 선거만 제도가 아니잖아요. 사실 수많은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집회와 시위도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 예. 선거만 헌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집회 시위의 자유도 헌법에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은 그렇지 않고 자기하고 좀 안 맞는 것은 그걸 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말이 거칠어지고요. 네. 점점 더 화가 나 있고. 집권 초기에 비해서 중계 점점 더 그리고 이제 아무 성과도 없잖아요. 경제나 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네. 있고 각종 지표 악화되고 더군다나 삶의 질이라든가 그 만족도 이런 부분은 뭐 형편없이 추락을 네.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당연히 그 들어오게 될 거면은 아주 극단적인 포악한 형태로 그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만 불행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불행해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악 통치의 문제점 뭐냐면요. 네. 선악 통치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통치자가 선악으로 보면 자기를 악으로 보겠습니까? 선이죠. 그치 너무 명백한 거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이 그런 경향성은 좀 있죠. 사실은. 최고 통치자가 정보를 조금씩은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수집한다든지 박근혜 유별나다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언어의 세계를 보면 대통령이 이전에도 선과 악으로 세계를 자꾸 구분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한홍 교수 얘기한 것처럼 실적도 안 쌓이니까 점점 더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 남이 잘못한 거야. 아니, 통치자는 야당이 아무리 반대했다고 최고 책임자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책임이 자기는 최종적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나의 권력과 나의 세계관을 무균 상태로 보는 거예요. 나는 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이 사실 없거든요. 그게 선악적 판단인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균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 자체가 무균적 그게 사고가 민주주의의 네, 네. 정말 그 치명적인. 그렇지 아니 네. 우리가 토론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균 좀 있거든. 생각하고 이제 말하는 아니, 건데 그러니까 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그런 것 같네요. 네. 지금 보니까 균이 없는 사회, 무슨 그 종북이든 좌파든 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왜 이런 발상이 가능해졌냐면 사실은 그거 똘레당스라는 게 네. 죽여도 끝이 없으니까 피범벅을 하다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죽여서 워낙 양껏 죽여보고. 이렇게 죽여서 안 된다 하는데 한국 사회가 특수했던 게 반 갈라놓고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고 죽여도 어디 갈 데가 없는 놈은 여기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남북이 갈라지는 바람에 왔다 갔다 이제 교통 정리가 되고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가 거의 멸균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멸균의 그 박멸의 기억을 갖고 있는 권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박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박멸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국 사회는 민주화가 많이 진척이 돼갖고 이게 뭐 지금 후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저항도 오히려 뭐 6월 항쟁 때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신념과 체질화돼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분이 왜 그런 쪽에 이르렀냐? 심리적으로 분석하자면요. 전형적인 이 양반이 갖고 있는 태도가 웨디푸스 컴플렉스적 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제거되었지 않습니까? 뭐 어찌 됐든 간에 네, 그렇죠. 제거되었는데 그 애비 부재라고 이제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비가 부재하는 동안에 이 양반을 견디게 한 것이 뭐냐면요. 아버지는 극단적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없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도리어 성찰하고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를 무한히 선을 함으로써 긍정함으로써 그리고 그걸 자기 걸로 치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오류는 생각하지 않고 그때 했던 김경재입니까? 누구 어떤 그 방송에 박경재 나와가지고 독재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국민이 바보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 국민은 악인입니까? 그래서 선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은 악인입니까? 우리 아버지를 왜 그렇게 생각하겠느냐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때 국민들이 다 웃었는데 자기 혼자 안 웃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버지 아까 전두환 체제라든지 뭐 노태우 체제라든지 이럴 때 자기가 견디면서 점점 더 아버지를 극단적으로 선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그러면 어디에 단계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그게 바로 무균 상태에 도달하는 거고 아버지의 모든 행동은 무오류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제가 그 역사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무오류적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 왜 기독교 세계에서도 왜 교황.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주의. 그 문자주의 혹은 이제 무오류적 태도를 취하게 됐을 때 종교가 갖고 있는 또 아주 근본주의가 되는 근본주의적 그리고 광신성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럼 이렇게도 좋은데 이 양반이 그 뭐 실적을 좀 냈으면 대통령으로서 뭐 외교도 실적을 내고 뭐 경제도 좀 살리고 실적 냈죠. 패션. 그런데 그런 실적 말고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양반한테 실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뭔가. 왜냐면 개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입력되어 있는 코드는 그거예요. 뭔가 이렇게 변화가 경제적으로 뭔가 해서 집약적 생산에 의한 뭔가 이제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랬어요. 그 역사학자 한홍구의 예언이랄까요? 네. 박근혜의 최대의 업적이 무엇이냐? 박정희를 땅에 묻을 겁니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네. 저도 그 옛날에 그 막스 얘기해가지고 네. 뭐 역사는 반복된다. 희극 또는 네. 비극으로 보나파르트 그렇게 가듯이. 그게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권이 안 끝나서 그렇지만 네. 곧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끝나죠. 네, 곧 끝나게 되고 그래서 박근혜를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파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 그 박정희 형수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이게 재생산이 되겠습니까? 박정희 신도림이라는 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장기 집권을 하려니까 노동계약이니 뭐 교과서 국정원이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 그 야당이 지멸렬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대중들이 갖고 있는 그 건강한 힘 네. 역사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그 힘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신 때도 왜 그렇게 저항을 받았냐면 유신이 시대착오였거든요. 그 당시 72년에도. 네, 72년에도 40년 전에도 시대착오였는데 그 유신을 지금 21세기에 또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한국에서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해외여행을 게 이렇게 많이 하는 인터넷 시대. 아니 또 본인도 해외를 그렇게 많이 다니시고서 하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게임에 도전을 하는 그럼 거죠. 역사학자 한홍구 선생의 예언. 박근혜가 박정희 관에
못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말은 맞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게 2년 뒤가 될 것인지 뭐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민중 역량에 달려 있을 수도 네. 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는 박근혜는 여기 남아 있는 문제는 박근혜는 지금 효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효를 하는 거네요. 풀려죠. 왜냐하면은 역사 속으로 그냥 박정희가 편입되도록 놔둬야 하는데 박정희를 그리고 좋은 이미지로. 예, 뭐 좋은 이미지든 나쁜 아니, 딸 이미지든 입장에서, 간에. 딸 예. 입장에서. 그런데 21세기에 불러내서 논란의 중심에 두고 우리 같은 사람이 박근혜와 박정희를 같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박근혜가 살려내려는 대목을 역사 속에서 이런 거였고 이거는 그때도 시대착오고 지금은 더 이름할 수 없다 하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꾸 박정희를 불러다가 이제 얘기는 이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를 악인이라고 그래? 라고 얘기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노출시켜서 집중 포화를 막게 하는 굉장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바보 같은 짓이네요. 간에 정말 못질이 되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물론. 왜냐하면 네. 그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헌론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개헌론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이 4년 중임이 아니라 지금 이혼 집정부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영구집권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푸틴처럼.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삼선 개헌 때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혼 집정부제로 가게 되면 삼선 개헌이 아닌 거죠. 그 당시에 나왔다고 쏙 들어가고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유신 체제로 이제 이행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봤을 때 아까 뭐 오창익 선생님 마르크스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구체제가 한 번쯤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 구체제를 덮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아까 그걸로 임기를 끝내면 훌륭한 것이겠죠 실제로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그치려고 그러지 않고 이혼 집정부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상당한 어떤 종합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다음 정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못을 박더라도 못 박는 시간이 지금 많이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가질 만한 뭐 인력, 재원 뭐 다 있으니까요. 당연히 뭐 프로그램 갖고 저게 이혼 집정부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상당 부분의 책임은 야당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중의 힘 또다시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거리에 나와서 정치 권력의 성격을 민주적으로 유지시키거나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체제가 또 온다는 것이 꼭 그렇게 좋은 일만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이 돈 받고 일하고 있으면 직업적으로 그걸 하라고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가 나올 만큼 현재 유능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사실 좀 섭섭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을 수 없네요.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박정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2주째 생각해보고 있는데 박정희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까지 이제 가장 큰 박정희 유산인 박근혜 뭐 대통령이고 뭐 가장 뭐 슈퍼파워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는데요. 박근혜 말고 또 미친 영향도 굉장히 많잖아요. 한 선생님 뭐 꼽아보시겠어요? 글쎄요. 지금 이제 사실은 김무성이나 뭐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유신 시대에는 다 박정희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죠. 김무성이 통일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지금은 이렇게 저쪽에 가서 줄 서 있는데 저는 박정희가 남긴 유산 중에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박정희가 남긴 유산의 일부를 진짜로 박정희가 남긴 거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보 쪽이에요. 어떤 말씀이세요? 예컨대 평준화. 아 고교 평준화. 네, 네, 또는 평준화 다 깨졌죠 사실. 예, 네. 그러고 또 그린벨트 난개발에 대한 어떤 그 제어, 물론 박정희가 개발도 많이 한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박정희가 남긴 그 유산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사실은 지지 세력을 돈으로 매수한 거죠. 강남 개발 이런 걸 통해서. 네. 저는 이 박정희가 남긴 해약 중에서 이게 뭐 처음 그 이 말을 쓴 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이전을 말할 수 있다 PD가 강남 개발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데 참 그 말이 저도 굉장히 와닿아서 자주 그 인용을 하는데 그 PD도 그 전에는 이제 박정희 하면은 인혁당 사건 뭐 용공조작 이런 게 박정희의 최악의 그 범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 강남 개발하면서 이 엄청난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 놓고 강남에다 땅 안 산 모든 아버지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실패자들로 만들었잖아요. 사실 빈부가 거기서 갈렸어요. 거기서 갈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박정희가 남긴 가장 그 거대한 유산이고요. 이 강남이라는 것도 보세요. 민주화 초창기에는 거기가 야당의 아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6월 항쟁 직후에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이 그 야당 그러다가 이제 이게 됐죠. 3당 합당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맞습니다. 그 넘어가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 그 한국 그래서 사회에 강남이 서울의 새로운 정치 1번지라고 나왔던 게 네. 야당이 많이 돼서 됐던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지금처럼 그랬었는데 뭐, 네. 지금 이제 이런 방향으로 그 가게 되고 그 세력들이 공고하게 지금 사실은 박근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박근혜의 지지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는. 한국의 보수가 박근혜와 네. 이명박을 놓고서는 이명박을 먼저 선택했었죠. 네. 하나 궁금한 거 베트남 참전도 박근혜 엄청 그럼요, 네. 그럼요. 그때 굉장히 많은 달러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20억 달러, 많이는 예. 50억 달러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제대로 군인들에게 전달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뜯어 먹습니까? 아니면 보통 뭐 갑자기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질문하는 얘기 아무 질문지도 없이 다 아무 때나 물어보면서 갑자기 아니 뭐 특수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현재의 재벌 서열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큰 골격이 뭐 이제 대우라든가 뭐 이렇게 탈락한 것들이 있고 뭐 좀 그렇지만 이게 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논산에 있는 어느 중증장애인 시설에 갔는데 여긴 1급 내병변만 받는 데인데 이게 90년대 초반에 일본의 저 분들이 당시 돈으로 50억 정도, 50억 원 정도를 당시 내가지고 돈으로? 당시 돈으로 어우, 어마어마한 엄청, 돈이죠. 그러니까 시설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해서 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논산에 있는 시설인데요. 그리고 시설이 진짜 그 한 20년 넘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일단 너무너무 좋은 게 평수가 넓어요. 1인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게 단층으로 되어 있고요. 또 2층까지 안 올리고 그냥 넓은 땅에다 쳐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없는 거죠. 베트남의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성장한 게 한국 전쟁 때문이고 네. 한국이 성장한 게 베트남 전쟁이다. 거칠게 얘기하면 이런 게 통하는데 그리고 박정희 시기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베트남 민중에겐 재앙이었지만 한국 박정희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거잖아요. 그 베트남에다가 사과 항공 고사하고요. 제가 그 이제 돌아가신 최명신 장군 네.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펄펄 뛰면서 그 과연 놈들하고 이제 화를 내시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트남에서 돈을 많이 번 재벌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아쉬운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그 재벌들한테 그 정말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참전 군인을 위해서 작은 성의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입삭시더라.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그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돈을 벌게 해준 그 참전 군인들 그 중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좀 제가 왜 뜬금없이 베트남을 여쭤보냐면 박정희가 미친 영향이 국내적으로 국한되는 건 아니고. 그럼요. 네. 그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깊이 있는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또 그거는 그 영향도 있지만요. 또 사실은 그래요. 베트남 특수단 얘기를 박정희 때는 별로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것도 유창순이라고. 네, 유창순 총리도 했죠 나중에. 네, 나중에 이제 전두환 총리하고 전경련 회장까지 했어요. 네, 그랬죠. 박정희 때는 이제 기획원 장관을 했었는데 그 사상계 좌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월남 파병과 국가 이익 얘기를 했더니 뭐 이제 한미 동맹 그런 얘기들만 이제 쭉 나왔었는데 이가 이제 그러고 넘어갔다가 다시 뭐 토론하다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국가 얘기. 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신은 우리가 거기 가서 달러 벌어들이는 게 좀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그런데 아까는 그 얘기를 제가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 표현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그 1960년대 되면 우리가 정말 형편없이 가난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게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이었 그 영향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유교적인 사고방식이었을지도 몰라도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덜 돈 했네요. 그때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저 이라크에 파병할 때 보면은 노무현 정권이니까 국가보안법이 좀 시들해지고 그때 이제 우리 그 인권 활동가들 평화 활동가들 사이에서 농반 진반으로 나온 게 야 국가보안법의 시대가 가고 국익보안법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네. 국익이라는 말 앞에 아무도 그 짝소리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됐는데 저는 그 박정희 시대에 베트남이나 뭐 이런 걸 거치면서 또 강남개발이랑 이런 걸 거치면서 남은 게 그런 그 정말 자본주의 사람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네. 사람이 본이 아니라 돈이 본이 되는 그게 확립이 되고 그런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된 거. 그게 박정희가 남긴 지금 최악의 유산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서혜성 선생님은 어디 가셨나 하여튼데 옆에 잘 계십니다. 아니 박정희가 미친 영향이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조선 뭐 북한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 뭐 하여튼 좀 다른 곳에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게 요새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녀요. 사실 박정희의 성공을 뭐 후진타오도 뭐 시진핑도 뭐 중국의 여러 지도자들이 박정희를 따라 배우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특히 리콴유 이광요가 박정희를 뭐 모시는 사람이다. 뭐 그래서 박정희 이런 식의 얘기들 심지어 베트남 공산당도 박정희를 따라서 그러니까 경제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노인네들 사이에 요새 정말 카톡 그 많이 하시니까 떠돌아다니거든요. 덕담을 못 하겠네요. 이 부활이 갖고 있는 것을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박정희 부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제점 한 가지를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쿠데타, 독재, 베트남 전쟁을 포함한 악의 정당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그 나쁜 일들이 박정희가 부활하면서 다시 정당화되고 되어 왔고 지금도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어쨌든 간 단기적으로는 그 딸인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것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고 마치 그 정당화한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끼치고 있는 영향의 가장 큰 영향이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현재 이것이 여기서 흔히 말해서 관에 못지를 못하게 되면 앞으로도 그것이 더욱더 지속화되겠죠.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다들 지금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저부터 시골에 살고 있어야겠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향을 다 떠난 것이고요. 500만에서 600만 정도 고향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 것 자체가 잘 말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외국에서 모델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쁜 모델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가요? 아니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선생님 제가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그 글 중에 네. 어느 여대생의 고백이라고 있어요. 네. 약간 70년대 버전인데 부제가 이제는 뭐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여대생의 고백은 뭐냐면 그동안 전교조 교사들 때문에 박정희는 파시스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올바른 역사를 보게 됐는데 그 올바른 역사를 보게 된 것 중에 뭐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이 뭐 나라도 살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많이 하고 국방도 그렇고 특히 중국의 등소평 이후에 모든 지도자들이 박정희를 따라 배우고 있고 리콴유가 따라 배우고 있다. 가장 열심히 배운 사람은 피노체트죠. 박정희 죽었을 때 자기 대통령 군을 조기를 걸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등소평이 박정희를 영향받았다기보다는 그 박정희 시대에 했던 국가 지도 산업 형태, 특히 포항제철 같은 그런 형태의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이죠. 그것이 지도자로서 박정희를 모델링했다고 말하면 곤란한 거죠. 전 의외인 게 우리 천하의 오창익 선생이 그런 걸 믿고서 아니 믿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게 얘기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워낙 많이 인터넷에 네. 떠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연세 뭐 인터넷에 돌아다닌 거에는 별게 다 있어요. 그 백기환의 고백도 있습니다. 백기환도 고백합니까? 네? 그래요? 한원구와 박정희 찬양한 걸. 그러니까 박현 선생이 사실은 알고 봤을 때 박정희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요즘 와서 예, 요즘 와서 사실은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외국에서 우리가 이거 하게 되면 뭐 좀 지원도 해주고 그렇도 실제로 자발적으로 어떤 나라가 그걸 가져간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독재 방식의 모델링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사회를 과연 선진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게 왜 성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질문 하나 또 선생님 그 관공서나 학교에 보면요 네. 보통 기가 3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네. 계양대에 하나는 뭐 당연한 것처럼 태극기가 있죠. 그리고 서울시거나 뭐 어느 서울 고등학교다 하면 서울시기나 서울고등학교 기가 있겠죠. 그 기관에 대한 깃발.
그다음에 새마을기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주정부 시절에는 거는 데도 있고 안 거는 데도 있었죠. 네. 그런데 근래에는 굉장히 거는 이율이 더 훨씬 이 정권 출범 이후에 거의 대부분 관공서에서 걸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죠. 그런 거 외국에서 찬양한 걸로 치면은 뭐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주체 사상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은 근거도 없는 외국 지도자들이 뭐 박근혜 만났을 때 뭐 박근혜가 새마을 얘기하면은 뭐 덕담 수준으로 한마디 그 받아준 거를 갖다가 그 엄청난 국가 지책인 양 그 얘기를요 중국에서 가서 중국의 정말 중국의 정책 전문가들한테 보여주면은 그 무슨 망신입니까? 창피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에 의한 우리 국민들에 의한 평가를 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어느 나라 지도자가 외국의 지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당대 민중들에게 당대 대중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아니 실제로 제가요 두 분 선생님들 어떤 외국 사람들 만나서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럼 죄송하지만 1등이 김일성, 김대중. 그다음 좀 지식인 중에 김지아도 있고 이렇게 거기서부터는 좀 갈려요 3등. 네. 근데 김대중 굉장히 유명. 네. 우리가 국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김일성은 뭐 올해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하고 박정희 잘 모르는 사람도 많던데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뭐 한국학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뭐 알겠죠. 한국에 그 말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 한국인이 달성에는 훌륭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파된 게 있죠. 바로 민주화 운동이죠.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새마을 운동 그 시기에 한국인이 만들어내고 창조해낸 것은 민주화 운동이었죠.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 제가 베네수엘라 갔을 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차베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베네수엘라 갔었거든요. 네, 당시 대통령 저를 안내해 준 사람 당연히 NGO 사람들이었죠. 네. 그런데 그 NGO 사람이 이제 미디어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제 그 베네수엘라는 방송이 우리보다 더 심해서 정말로 그는 NGO들이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당시에요. 미디어 활동하는 활동가 집회를 갔는데 자기 집이자 스튜디오죠. 그 사람이 VCR이에요.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왜 테이프예요. 그냥 테이프. 네, 옛날 베타니 뭐 이런 거. 베타. 네. 그런 건데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한국 자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서울역 남대문을 얘기해요. 지명으로요. 네. 알고 있어요. 비디오 탭을 하도 돌려봐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한류네요. 이거 왜 이렇게 난 너무 반가웠죠.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가장 궁금한 건 사실은 한국인들은 어떻게 총을 안 쏘고 민주정부를 달성했는지 우리는 너무 그것이 의문스럽다. 그거 너무 배우고 싶다 사실. 왜냐하면 그렇죠. 민주정부를 성취하는데 되도록이면 피를 흘리지 않고 성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은 자기들이 차베스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 전에부터 자기들은 계속 운동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자기들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내요. 그중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에 있었던 이 디모크라틱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삼고 있는 걸 보고 아니 그게 무슨 타이완에서 그러거나 인도네시아에 그러면 아니 뭐 그래도 뭐 거리가 뭐 이렇게 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의 6월 항쟁에 대해서 지도까지 가지고 있어. 언제 며칠 날 이게 있었고 우리도 안 갖고 있는 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이 박정희 시대를 극복하려고 하면서 남긴 가장 훌륭한 유산 바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유산이라는 거죠. 민주화운동만 얘기해서도 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6월 항쟁에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10년 뒤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중요한 거는 증명이 된 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흔히 얘기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가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그 동시에 달성한 정말 그 모델 케이스죠. 그 2차 대전 이후에 해방한 독립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이제 그걸 그 성공적으로 했다고 뭐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많이 찍어지고 경제도 어렵지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박정희는 단적으로 민주주의 할래 하다가 깡통 찰래 아니면은 그냥 국으로 그 내 말 듣고 잠자코 따라오면 내가 경제 발전할게. 그래서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대립적인 것으로 그 강요하고 대립되는 것으로 하고 그 중에서 경제 발전을 선택해라. 그걸 국민들에게 강요한 사람이에요. 국민들에게서 민주주의를 뺏어간 사람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해보니까 어때요?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그 모델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박정희가 파산한 것이죠. 근데 사실 지금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세계은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뱅크.
거기에 들어가면 종전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각 나라의 발전 지표가 수십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시기별로도 있고 직능별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실질적 성장, 한국 실질적 성장이라는 게 박정희 시대 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는 그리고 경제 위기도 굉장히 자주 찾아왔죠. 그냥 경제 위기라고 하지 않고 그걸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라고 그걸 오일 쇼크, 네, 오일 쇼크, 석유파도, 석유파 네. 이런 식으로 떠넘겼던 거죠 사실은요. 저희 국가 경영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것이었죠 사실. 79년도에서도 그 당시에도 거의 우리나라 국고 수준이 거의 바닥을 IMF 수준에 가까이 와 있었어요. 83 조치 같은 거 얼마나 폭급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그런데 그걸 발전 형태라고 하면 곤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가 더 한국 남한 자본주의가 성장한 것은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의 창발성이 발현되었을 때 자본주의가 사실은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만일 그렇지 않고 단일한 통치에 의해서 뛰어난 영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한다고 하면 그럼 북한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했어야 되겠죠. 사실은 자유로운 공간인데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이면에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하여튼 이 정도라도 했다. 헬조선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성취도 있는데 이런 성취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그런 성취가 어쩌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핵심 인물이 박정희였다. 그렇죠.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2주에 걸쳐서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무게 있는 방송이 오늘도 돼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혜성 선생님, 박정희 시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박정희란? 박정희는 앞으로도 상당히 이어질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역사가 통치 기간이 너무 길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이게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를 부활한 것입니다. 개발 독재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윤리적 정당성을 갖기 위한 형태로 부활했고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부활했는가 하는 것도 진단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통치 기간이 갖고 있는 한계 같은 거 같이 짚어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넘어서고 또 청산해야 되고 할 때는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다시 논의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일상화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불어서는 그때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징벌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윤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일이죠. 가령 지금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반헌법 행위자 열정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런 징벌적 조치 없이는 그것이 부활했을 때 다시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 미국의 대통령 했던 4대 대통령 했던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아주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게으른 사람들은 민주제도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그대로 얘기하면 주변을 감시하는데 게으르지 마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민주주의나 혹은 역사의 전지를 바라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적인 요소들이 침해되었을 때 그리고 그런 우상들이 등장했을 때 그것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또 그런 훈련을 또 그런 활동을 부지런히 한 사람에게만 박정희 귀신을 퇴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조선일보가 박정희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명 캠페인하러 공을 들였는데 그렇다면 박정희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공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청사는 청사는 그보다 어쩌면 10배쯤 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길은요.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민생을 잘 해야 합니다. 경제 양극화 폭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놔야만 그래야만 박정희라는 그 망령이 부활할 수 있는 토양이 없어지는 거죠. 예. 과거 청산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반헌법 행자 열전도 들고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직접적인 일들 중요하죠. 정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 그런데 이게 힘을 가지려면요. 박정희를 살려준 게 결국은 실정일 수도 있고 김영삼, 김대중 거기서 민주정권 뽑았는데 별로 사는 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정희를 제대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정말 못질을 하기 위해선 이 박근혜가 해놓은 거 그거에다가 확실하게 우리가 흙을 덮고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민주 세력에 의한 확실한 경제 발전과 민생. 네. 오늘도 또 야당 문제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를 놔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놓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씨도 대통령 이기 전에 딸로서도 놔줘야 되고요. 대통령으로서도 놔줘야 되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죽은 지가 벌써 30몇 년 됐지 않습니까? 36년. 그 정도면 어떤 형태로든 좀 이제 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는 앞으로 못 나가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네. 그 사람이 남긴 것 중에서 사람을 아끼지 않았던 건 틀림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간다고 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예절로서도 이제 놔줄 필요가 있다. 너무 그만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죽었을 때 태어나신 분들이 우리 나이로 37이네요. 그렇죠. 예, 놔줘야죠. 그만 써먹으란 얘기예요. 네, 예, 놔줘야 예, 될 예.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놔주. 네. 이 세력의 박정희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러니까요. 예, 놔줘야죠. 네. 그게 한국 보수의 불행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애비가 없거든요. 문학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네. 예,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친일파고, 아버지가 독재자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말 일본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우라카이 한 거거든요. 네. 우라카이에서 이제 박정희를 내세운 거죠. 애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 역사가 윤리적인 사람도 얼마나 많고 민주화 운동한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를 삼는 것이 지극히 역사 윤리적으로 옳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라도 좀 아버지로 바랄 걸 바라야 된다 이렇게 웃으시는데 근데 우리 웃는 건 바랄 걸 바랄.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최소한 김구 선생이나 뭐 연배로 한참 뒤지만 장준하 선생 같은 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겠죠. 저는 장준하 정도까지도 바라지 않고. 네. 근데 김성수 같은 사람이요. 인천 김성수. 그러니까 네. 적어도 농지 개혁에 찬성하고 자기 네. 땅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대타협이죠. 그런 게 대타협 아닙니까? 그렇죠. 노사정 대타협을 한다면 그렇죠. 아니, 뭐 맞습니다. 지금, 네. 지금 하는 그건 대사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대한민국이 그 공산혁명을 피한 이유가 그건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역사 속에서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단지 이제 뭐 친일 문제 책임은 지셔야죠. 그 네. 친일 문제에서까지 자유로운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김성수 같은 분도 있고 김성수 같은 분은 그래도 헌법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분이고 그 대한민국에서 지주와 그 농민들이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열심히 고민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맥은 없어지고 쿠데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없는 빨갱이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 잡아 죽이고 뭐 했었던 그 사람들을 아버지로 참 불행하네요.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악을 아버지로 삼을 수는 없죠. 결국은 인물이라는 걸 왜 삼기는 이유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어떤 선을 선택했는가,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진보 보수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선인 양 둔갑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짓은 그만하자는 거죠. 가치관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치관의 혼돈이라는 게 박정희에게 무슨 가치관이 있어? 그 가장 그 가까운 신복에게 친동생 같은 사람에게 총 맞아 죽은 사람을 기상 파티 하다가 한국 국민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한국의 보수 세력을 위해서라도 박정희는 극복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또 오늘 얻습니다. 방송 마쳐야 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다방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홍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서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홍구입니다. 요즘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의 시민 편찬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006-001-04-198120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006-001-04-198120 사단법인